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이성호 정형외과 전문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정형외과 이성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동에 계시잖아요. 예. 네. 대구보다 안동의 가을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되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가끔씩 단풍 구경 가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희 병원은 이렇게 구조 자체가요. 예. 네. 어느 병동에서 가든지 주변에 낙동강하고 산이 다 보이는 와. 경치를 갖고 있어요. 우와. 그리고 저희 병원 구조상 특징이 가운데가 오픈된 중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안 나가도 바로 옆에서 네.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요즘 말하는 뷰 맛집입니다. 어머니 오, 아주 예. 병원 자랑을 깨알같이 해주셨네요. 네.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프지 않더라도 놀러 오셔야지 환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게요. 그렇죠. 병원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이성호 과장님이 나오신다 해서 제가 또 레이더망을 오늘은 이렇게 투투투투투투투 프로펠러처럼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계신 병원이 안동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경북권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닥터 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닥터 헬기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운행이 되는데 네. 헬기 타고 오늘 그러면 오려고 했는데요. 네. 아주 중환 환자가 있어서 그분 모시러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갈수록 참 우리 인구도 줄고 또 농촌 지역에 인구수가 적은 마을은 의료 혜택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북권을 관할해서 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안동에는 농촌 인구가 많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관절 때문에 좀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안동시 자체로만 보면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경북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경북 특히 북부 지역을 다 관할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도 뭐 원래 연고는 서울이지만요. 네. 예. 저 한번 내려와서 보고 다른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지방 소도시에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깜짝 놀라십니다. 환자 수들이 굉장히 많고 네. 질병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참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특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정말 다양한 질문들 준비했거든요. 다 네.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네. 내에서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을 새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좀 그렇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과장님, 이 관절염이란 게 더 잘생기는 부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관절들이 많잖아요. 팔꿈치에도 있고. 그러면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혹시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예, 못 들어본 드물지만 것 같은데?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 생길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거는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니까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허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생기는 거는 많이 사용하는 관절. 그러다 보니까 손이나 손목, 그리고 최근에는 어깨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들 생깁니다. 네. 그러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아끼면 어떻습니까? 덜 움직인다든지.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너무 안 움직이면 그거에 따른 연골이 약해져서 생기는 관절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과장님, 무릎에 이상이 있다, 관절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릎의 크기를 좀 재면 다르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릎의 크기는 아니고요. 예. 무릎 바로 위에 저희 손가락 한 4마디 정도 위를 한번 대보면 예. 거기에 둘레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허벅지 근육에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두근의 둘레가 줄어들었는지 반대쪽짜리하고 한 3cm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거는 이제 무릎에 많은 이상이 생긴 경고죠. 근데 3cm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단계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의 경우에는 평균 둘레가 한 36cm 정도, 남성분의 경우는 한 41cm 정도의 둘레를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또 어떤 분이 막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런 진단을 또 받았대요.
이 두 관절염의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요. 예, 지금 뭐 그거를 다 비교하자면 너무 많거든요. 밤새야 네,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진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심해지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있어서 바깥의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게 면역 체계거든요. 근데 그 면역 체계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관절을 이게 내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대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50대 전후에 가장 많습니다. 또 애석하게 또 여성분이 많네요. 왜 그렇지? 또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관절에 주로 생겨요. 그리고 손가락 끝마디도 보면 이 끝마디를 제일 많이 쓰니까 끝마디에 주로 생기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하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흔한 부분이 손가락의 중간마디. 여기에 변형이 많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 질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신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심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덜하다 그랬죠. 네. 쓰면은 더 아파지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마디가 뻣뻣하고 굽고 통증이 심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꾸 풀고 쓰다 보면 오후에 통증이 사라지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염증 수치라는 게 올라가요. 피 검사했을 때 혈액.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이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물어보시군요. 제 무릎에 고름이 찬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건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겨서 올라가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에서 세균 이 면역 세포들이 모이면서 염증 수치를 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피검사, 혈액 검사에서도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절염은 어쨌든 연골이 좀 많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 근육을 만든다고 단백질 제제도 좀 많이 먹고 저분자 콜라겐도 많이 먹고 아까 말씀하신 도가니탕에 뭐 그런 도가니 수육도 막 챙겨서 먹고 그러는 이런 게 뭐 관절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예. 우리가 뭐 콜라겐을 먹고 저분자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다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먹는 건데 네. 이것이 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건강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들 명의십니다. 어떤 약이 좋다, 이런 주사를 네. 맞으면 이 효과가 있다. 이런 정보들 다 공유하시고 같이 또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주사라는 게 다 좋은 건지 아니면은 맞으면 좀 안 되는 그런 주사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다 자동차들을 운전하고 계시죠? 네. 혹시 차에 엔진 오일을 가실 때 한번 보셨나요, 직접? 그냥 네, 저기 네. 맡겼는데요. 지켜봤죠. 네. 그죠? 저는 네네. 맡겼는데. 가면 기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를 뭐죠? 찍어보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찍고 수건 같은 데 이렇게 닦아보시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윤활액을 보면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게 윤활액이 점도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액은 이렇게 저희도 주사기를 빼서 떨어뜨려 보면 점성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고 병적으로 생긴 거는 쭉 흐르거든요.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딱 해보면 물처럼 주르륵 흘리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 맞는 주사는 이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또 하나는 이거를 뭐 재생시킬 수 있는 주사. 또 하나는 충격 흡수하고 윤활 작용을 하는 주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까 들은 얘기라 그랬던 게 하이알루론산, 히루안 하는 게 있거든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것이 그 주사가 연골 속 안에 이제 관절액하고 거의 성분이 비슷한 거예요.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그래서 그 주사를 넣어서 무릎 안에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을 윤활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DNA 주사라고 그래서 재생을 뭐 한다고는 되는데 그렇게 확 재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관절에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고 윤활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을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어른들 뼈주사는. 이 주사는 아주 급성기에 염증을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만 쓰면 괜찮지만 지금 너무 자주 쓰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저주파 치료기도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저도 지난 설 명절 때 저희 부모님 제가 사드렸는데 이게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할 때 쓰던 것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저주파 치료기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뭐 거의 메가 히트작이죠. 그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쓰시나요? 쓰시나요, 집에서? 저도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주파 치료기라는 것이 지금 가정용에서 쓰는 거는 네. 저희가 EMS라 그래서요. 그건 뭐냐면 전기 근육 자극 치료제예요. 예.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이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수축하게 만들고 이완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해보면 그 근육이 예. 움찔움찔하잖아요. 네, 떨려요, 막. 예, 그래 떨리는 것인데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그쪽에 혈액을 잘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 병원에서 쓰는 저주파 치료기는 텐스라 그래서 이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통증이 우리 말초에서 통증을 감지하면 이걸 뇌신경으로 보내거든요. 나 어디 아파. 네. 근데 이 텐스라는 것은 피부의 전류를 아주 미세하게 흘려서 피부에서 통증이 뇌 쪽으로 가는 거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통증을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막 움찔움찔해서 하는 거는 집에서 사용하는 건 마사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시는 거랑 틀리시고 네. 또 요새 많이 하시는 게 어른들 보면 이렇게 빨간 불 달려갖고 등 많이 네. 싸시죠. 네. 그건 적외선 치료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온열 치료랑 같은 거예요. 겉에 피부에 열감을 줘서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 되면서 통증을 없애는 거고 또 하나 요즘은 초음파라는 걸 또 많이 합니다. 그 간섭파 치료라는 것도 하고 이 초음파나 간섭파 치료는 아까 근육을 움찔움찔 하는 것보다 저 안쪽에 관절 저 깊은 쪽에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병원에서 하는 거 전기 치료는 맞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좀 틀리고 가정용 거는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까요? 그리고 가정용에서 하시는 것도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는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산부나 12세 이하 아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뭐 한 번에 수술할 때 양쪽 다 하는 게 낫다 아니다 한쪽씩 하는 게 낫다 하는데 또 한쪽을 하게 되면은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나중에 다른 네. 한쪽도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가 맞나요? 예, 인공관절은 자기 뼈를 상한 뼈를 깎아내고 네. 인공뼈를 붙이고 아래쪽도 편편하게 다듬어서 인공뼈를 붙이고 그 중간에 연골 역할하는 이런 재질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릎 한쪽을 하고 반대쪽을 하고는 무릎이 반대쪽이 안 아프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한쪽 다리를 한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아, 잘라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이 연골 역할하는 두께를 조절하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예. 근데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만약에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술을 2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와서 물어보시는 게 있죠. 무릎 수술하면 뻗정다리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걸으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이틀째부터는 기계로 무릎을 꺾는 기계가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그거로 해서 무릎 관절을 빨리빨리 꺾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이 굳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수술 기법도 좋아졌고 그리고 무릎에 이제 무통주사라는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도 운동하시는 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굳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은 덜한데 만약에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굳어진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의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작은 사이즈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10년이 되면 또 이제 다 닳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가 80인데 언제 또 그걸 바꿔서 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고 이 인공관절을 만드는 재질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거기에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논문에 10년 동안 이 인공관절이 보존되는 그 비율이 95%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인공관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80에서 85%예요. 우와. 그러니까 본인이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 관리만 잘하시고 염증만 생기지 않으신다면 20년 그 이상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인공관절을 오래 쓰시려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인공관절 앞에 모양은 이렇게 둥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옆에 모양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면 네. 하중이 많이 쏠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면 관절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이 자세만 피하고 사용하신다면 20년 이상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리만 잘하면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예. 게 인공관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흔히 O자 다리인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일자로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O자 다리에 관절염이 잘 생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O자 다리가 되면 하중이 무릎에 가운데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안쪽 무릎이 저렇게 많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관절을 해서 다시 하중이 안쪽으로 쏠리는 걸 다시 정렬을 해서 똑바로 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이제 걷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빨리빨리 걷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는데 6개월 동안 못 걷는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신경계 문제나 다른 염증이나 다른 거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관절 자체의 자체로서는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렇게 오래 늦게까지 못 걷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하고 바로 좀 운동해도 되나요? 예, 수술하고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수술하고 네. 그 다음 날부터 걸어서 본인 발로 화장을 오. 하시는 진짜요? 근데 좀- 아프지만 않다면 말이죠. 예, 통증도 예전같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그 다음 날 걸어서 화장실 가십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예, 그렇군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약이 뭐 네. 그냥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아.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약제는 이제 크게 나누면 진통제, 소염제, 연골 재생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타이레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순수 진통제, 아세타미노펜 같이 통증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약. 근데 이 약제는 이제 또 술이나 이런 거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제로 해서도 진통이 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엔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새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의료계에서 쓰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주 없다고는 하실 수는 없지만 중독성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미미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염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염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가 있고 스테로이드성이 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아주 급한 경우에만 잠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위쪽의 위산 분비에는 자극을 하지 않고 소염제, 관절 주변만 자극하는 그런 약제로 개발돼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사실 어떤 질병이든지 환자 입장에서는 완치가 목표거든요. 네. 완치를 바라는데 과장님, 무릎 관절염은 완치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온 모든 뭐 주사든지 약제든지 수술이든지 관절 연골을 원상태로 100%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단계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제들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빨리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흔히 어르신들이 말하는 뼈 주사,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요. 이거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이기도 하고요. 네.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오. 좀 아까 여성분이 억울하듯이 스테로이드도 많이 억울한 억울해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 약제라는 것이 네. 지금 나와 있는 약제들 중에 염증을 가장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약제거든요. 그러니까 급성기에 아주 심할 때 한번 써주면 이거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용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걸 자꾸 남용을 하게 되면 이 뼈가 이제 무혈성 괴사가 생긴다든지 뼈가 상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남용만 안 한다면 네. 좋은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약은 뭐 내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뭐 아예 약이 잘 안 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성이 생기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런 작용은 좀 미미하고요. 이 진통 소염제라는 것이 아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많이 개발이 돼 갖고 있거든요. 부작용을 점점 없애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나오면 그거로 바꿔드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약 바뀌었네. 그럼 약이 자꾸 안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을 낼 때 모든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자분한테 2주를 처방을 해드려요. 2주를 처방을 해서 환자분이 이 약이 맞으면 그 약으로 그 다음번에는 더 처방을 하지만 약이 안 맞을 때는 저는 2주 단위로 바꿉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여성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우울합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건 골다공증도 여성들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골다공증 있으면 일단 뼈가 약하니까 네. 인공관절 수술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인공관절을 할 때 인공관절을 뼈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붙일 때 뼈와 인공관절을 붙이는 시멘트 같은 걸 써요. 그래서 붙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셔도 수술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안심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안심은 되지만 저도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연골 주사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환자분들이 연골 주사만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 이것도 이제 또 남용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연골주사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관절액과 관절 연골 성분을 주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재생 효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 이제 재생 효과는 좀 미미하고 아까 얘기한 듯이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관절을 윤활작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이거든요. 저희들 뭐 광고에도 나오다 보면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음식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네. 지금 여기서도 뭐 마늘이니 뭐 콩류니 뭐 다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것은 브로콜리하고 네. 가지입니다. 왜 특별히 예, 두 가지를? 브로콜리하고 예. 가지는 네. 보면 일단은 관절염에 안 생기려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체중이 좀 줄여야 되겠죠. 네. 체중이 줄여야 되고 어. 노화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이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네. 또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셀레늄이나 뭐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서 항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노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아하. 합니다. 근데 그 음식물 중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추천해드리기 가장 좋은 게 브로콜리와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브로콜리와 가지 여러분도 충분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트에 좀 이 브로콜리 가지가 좀 동날 것도 같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말 유익한 정보였는데 잘못된 정보와 진실 확실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정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